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 시작합니다. 북중미 월드컵 A조 1차전에서 우리나라가 체코에 2대1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후반 선제골을 내준 뒤 황인범 선수가 동점골, 오현규 선수가 역전골을 넣으면서 16년 만에 월드컵 첫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대표팀은 주장 손흥민을 원톱으로 내세우고 전반 내내 체코 골문을 거세게 위협했습니다. 전반 14분에는 이강인의 중거리 슛이 골키퍼 선방에 걸렸고 38분에는 손흥민의 왼발 슛이 골대를 아쉽게 벗어나는 등 전반 슈팅수 7대2로 우세한 경기를 펼쳤지만 상대 골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반면 평균 신장 187cm의 체코는 경기 내내 긴 패스에 이은 헤더를 중심으로 역습을 노렸습니다. 결국 후반 14분 롱스로잉을 수비수 크레이치가 번개 같은 헤더골로 연결하며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예상치 못한 실점에도 더욱 공격적인 전술로 나선 우리 대표팀은 8분 만에 황인범의 동점골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황인범은 이강인의 긴 패스를 받아 수비수와 골키퍼를 침착하게 따돌리고 재치 있는 오른발 칩슛으로 동점골을 뽑아냈습니다. 이후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 대신 오현규를 투입하는 승부수를 던졌는데 오현규가 교체 투입 10분 만에 역전골을 뽑아냈습니다. 황인범이 오른쪽에서 넘겨준 크로스를 왼발로 밀어넣은 오현규는 우리 응원석 앞으로 달려가 환호했습니다. 이후 체코의 결정적인 슛을 골키퍼 김승규의 눈부신 선방으로 막아낸 우리 대표팀은 한 골의 리드를 지켜내며 값진 역전승을 완성했습니다. 조별 예선 통과에 분수령으로 꼽혔던 체코전에서 승점 3점을 확보한 우리나라는 32강 진출의 5분 응선을 넘었습니다. 축구 대표팀은 오는 19일 개최국 멕시코와 A조 조별 예선 2차전을 갖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네, 이렇게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였던 체코전에서 태극 전사들이 승리하면서 거리 응원이 펼쳐진 광화문 광장에도 함성이 가득했습니다. 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수빈 기자, 광화문 응원전 분위기도 뜨거웠죠? 네, 오늘 광화문 광장은 태극 전사를 응원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붉은 두건을 머리에 쓰고 양손 가득 응원 도구를 든 시민들이 많았는데 이른 아침부터 승리를 확정짓는 그 순간까지 자리를 지키며 목이 쉬도록 선수들을 응원했습니다. 특히 후반전 황인범 선수와 오현규 선수의 골이 터지는 순간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의 함성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두 손을 모은 채 긴장된 표정으로 경기를 지켜보던 시민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옆 사람과 얼싸안거나 응원 도구를 흔들며 기쁨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점심시간 잠시 틈을 내 응원 현장을 찾은 직장인들도 보였는데 바쁜 발걸음을 한 게 아깝지 않을 만큼 인생 경기였다며 엄지를 치켜세웠습니다. 지난 2002년의 월드컵 신화를 떠올리게 하는 경기였다며 벌써 다음 승리를 기대하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사광실 한번 다시 써야죠. 다음 주에 또 승리를 위해서 이제 기대하고 선수들 응원하는 마음으로 오겠습니다. 오늘 거리 응원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만큼 경찰은 광화문 광장 인근의 3개 기동대, 경력 200여 명과 특공대를 배치해 안전사고 관리에 집중했습니다. 시민들의 힘찬 응원 덕분에 태극전사들이 첫 승리를 거머쥔 만큼 이 기세를 몰아 거침없는 연승 행보를 이어가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북중미 월드컵 조별 예선 첫 경기에서 우리 대표팀이 승리하면서 광화문 광장에는 환호성이 가득했습니다. 네, 승리를 기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미 목이 쉰 상태였는데 근데 사람들 다 목소리 지어 짜가지고 옆에 이제 친구 목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그렇게 환호성 질렀던 것 같습니다. 한 골 먹혔을 때 많이 가망이 없다 생각했는데 저희 대표팀이 이제 되게 저력을 가지고 경기 임해줘가지고 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제가 손흥민이랑 동갑인데 이번이 마지막 월드컵이 될 것 같아가지고 꼭 마지막까지 골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람 많이 모여서 다 같이 흥분하고 한 사람을 위해서, 한 팀을 위해서 응원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흥분되고 기분이 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 생각에 16강은 그냥 갈 것 같습니다. 32강 가고 16강으로 가고 4강까지 사광실 한번 다시 써야죠. 다음 주에 또 승리를 위해서 이제 기대하고 선수들 응원하는 마음으로 오겠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공동 개최국이자 우리나라와 같은 조인 멕시코는 개막전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상대로 2골을 터뜨리며 완승을 거뒀습니다. 레드카드가 역대 개막전에서 가장 많은 3장이나 쏟아진 가운데 멕시코 역시 핵심 수비수가 퇴장당해 한국과의 2차전에 출전하지 못합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금빛 옷으로 치장한 무용수들의 화려한 공연으로 북중미 월드컵이 막을 올렸습니다. 첫 경기는 멕시코시티 에스타디오 아스테카 스타디움에서 홈팀 멕시코가 남아공을 맞이했습니다. 관중 8만 명이 경기장을 가득 채운 가운데 개최국 홈팬들의 압도적 응원이 안팎에서 이어졌습니다. Nos vamos al ángel. Méx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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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éxico. 시종 1관 남아공을 위협한 멕시코는 전반 9분 만에 콜롬비아 출신 귀화 선수 훌리안 키뇨네스의 개막전 축포로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이어 후반 22분에는 간판 스트라이커 라울 히메네스의 쐐기골이 터졌습니다. 반면 남아공은 후반 4분과 37분 선수 2명이 연달아 퇴장당하며 반격의 동력을 잃었습니다. 여유롭게 승점 3점을 챙긴 멕시코는 후반 막판 미드필더 힐베르토 모라를 교체로 투입하며 17세 241이라는 멕시코 최연소 월드컵 출전 신기록도 달성했습니다. Son jóvenes y tenían que vivir la experiencia. Y ahora ya no cabe mi verso de que yo jugué el mundial en mi casa, bla bla. Ya lo jugaron, entonces ya tengo que cambiar el discurso. 멕시코 역시 경기 막판 수비 라인 핵심인 몬테스가 레드카드를 받아 마냥 웃을 수는 없게 됐습니다. 몬테스의 퇴장으로 멕시코는 다음 상대인 한국과의 조별리그 2차전을 핵심 수비수 없이 치러야 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김정철 전 서울시장 후보가 추가로 제기한 증거 보존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조금 전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저 투표지 상자 폐기업체의 상호와 폐기 일시 사실을 조회한 내용과 또 투표용지 1,900매를 확인한 장부 송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이 투표용지 1,900매에 대해서 이 법원이 장부를 보관하고 있는 곳에 제출을 요청을 허가했다는 내용이고요. 투표지 보관 상자의 반출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에 대해서도 증거 보존을 결정했습니다. 반면 올림픽공원에 보관 중인 투표지와 투표함에 대한 검증 신청은 기각했는데요. 법원은 검증 신청 기각 사유에 대해서 별도의 증거 보존 필요성이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법원의 이제 추가 증거 보존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진 내용인데요. CCTV에 대해서 증거 보존을 결정을 했고 1,900매 투표용지 확인 장부에 대해서 법원이 제출을 요청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 들어오는 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일반 이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네, 법원은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이 군사적 긴장을 높여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선고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서연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모두 중형이 선고됐죠. 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의 경우 특검팀의 구형량보다 5년이 더 높은 형이 선고됐습니다.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이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위권을 위한 정당한 작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작전을 위해 유사시 즉시 투입돼야 할 군사를 동원했고 작전 방법과 군사상 기밀 등이 유출돼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네, 그럼 혐의별로 재판부가 판단한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처음부터 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장관 또한 같은 이유로 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직접 실행해 일반이적 혐의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이러한 작전에 복종할 이유가 없는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계엄선포권은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사용해야 함에도 윤 전 대통령 등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러한 작전을 시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방부 장관이 군인들을 사적으로 이용했고 국가의 안전 보장 등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배신했다고도 질타했습니다. 선고 이후 특검 측은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작전이었다는 점을 인정해준 재판부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참담하고 비참하다면서 항소해 다시 다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가 활동한 지 사흘째입니다. 네, 오늘 열린 3차 회의에선 본투표 당일 송파구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입니다. 네, 3차 회의가 종료됐는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전 9시 반 시작된 회의는 점심시간을 넘겨 오후 2시쯤 끝났습니다. 진상규명위는 본투표 당일 서울 송파구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시간대별로 자세히 브리핑했는데요. 사건의 재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 있다는 보고가 서울선관위에 올라온 건 오전 11시 50분쯤입니다. 예상보다 투표율이 높자 송파구 선관위 직원이 예비용인 무번호 투표용지에 1년 번호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건데요. 오후 2시 20분 잠실 4동 제7투표소로 먼저 투표용지 운송이 시작됐고요. 하지만 각 투표소에서 용지 요청 문의가 빗발치자 1년 번호 미개제 상태로 투표용지가 불출되거나 인근 투표소에 남은 용지를 빌려 이송하는 등 주먹구구식 운영이 자행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송파구 선관위 직원들은 물론 동간사 서기, 사무보조원의 사회복무요원까지 투표용지 이송원에 동원됐고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 서울시나 중앙선관위의 체계적인 보고가 전혀 안 된 건 물론입니다.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업무 지침도 없는 탓에 현장 혼란이 가중됐다고 진상규명위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진상규명위는 일련의 과정들에서 결정 주체나 절차 등 책임 추궁에 대한 부분은 추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진상규명위 활동 기한은 단 열흘입니다. 주말은 쉬고 월요일에 다시 4차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국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6월 지방선거 책임론을 둘러싼 집안 싸움이 한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호남 현장 최고위에서는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총리의 당권 대리전 성격의 공방이 벌어졌고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의 거취 숙고 속에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정청래 대표의 호남 일정과 현장 최고위에서 나온 발언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2월 지방선거 책임론으로 거취 압박을 받는 정청래 대표가 광주를 찾았습니다. 정 대표는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현장 최고위를 열고 당정청이 원팀 원보이스로 똘똘 뭉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다시 분열이 아닌 단결을 강조하고 나선 건데 결국 8월 전당대회 출마 의지를 사실상 내비쳤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같은 정 대표 발언 이후 최고위에선 또다시 당권파와 비당권파 사이 공개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비당권파인 황명선 최고위원은 지선 실패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많은 분이 뻔뻔한 지도부라고 비판한다고 했고, 강득구 최고위원은 국민은 영원하지만 정권은 짧다고 한 정청래 대표의 발언을 정조준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민과 당원은 영원하지만 당권은 짧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반면 당권파 문정복 최고위원은 어떤 말과 행보도 당무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오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특히 유력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김민석 총리를 겨냥해선 대통령 순방 중 국정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으면서 당선자 워크숍 행사에 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연 이틀이나 당선자 워크숍에서 축사하고 사진 찍는 것이 급박한 업무일 것은 아닙니다.
네, 국민의힘 역시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가 화두인데 장 대표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사퇴 요구에 직면한 장 대표는 별다른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어제 최고위에서 우재준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이 지도부 사퇴를 주장하며 이 거취 압박을 하고 이 당내 소장파 25명이 이 사퇴 촉구 입장문을 내자 이 숙고를 이어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장 대표는 SNS에 이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지방선거에서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온 이 여론조사 등을 공유하며 이 자신이 정신 승리이면 그들은 정신 패배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자신의 거취보다는 이 선관위 사태 대응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다른 글에선 이 부실 선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렇다고 부정 선거를 외치는 순수한 청년들을 음모론 프레임에 가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우재준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실질적으로 물밑에선 이 소속 의원의 70에서 80%가 대표 사퇴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장파인 이성권 의원도 SNS에 장 대표가 할 일은 조건 없이 물러나는 거라며 더는 역사에 기록될 요상한 대표가 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신경전 속 장 대표의 거취를 논의하자며 이 당내 소장파가 요구한 의원총회가 언제 열릴지 관심인데요. 이와 관련해 정점식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주 일요일까지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 이 개최 여부와 이 시기 등을 결정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네, 투표지 사퇴와 관련한 국정조사 추진 분위기도 전해주시죠. 조속한 국정조사 특위 출범을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광주 현장 최고위에서 당장 다음 주에라도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해 특위를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특위 구성 등을 놓고 진통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국조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위원은 여야 반반씩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오전 여야 원내운영수석 간의 회동 결과가 주목됐는데 양측은 오늘은 상견례 성격이었다며 의견을 정리해 다음 주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네, 증시 개정과 함께 8,000피를 회복한 코스피가 장중 8% 넘는 폭등세를 보이다가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면서 4.6% 상승한 8,120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에선 20거래를 넘게 주식을 팔던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서기도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네, 한국거래소입니다. 네, 오늘 우리 코스피가 강세로 마감했죠? 네, 코스피는 어제 종가와 비교할 때 4.63% 오른 8,12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서 코스피는 오후 들어서 8% 넘게 오르며 8,430선을 넘기기도 했지만 장마감 1시간 전쯤부터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습니다. 코스피는 앞서 6%대로 상승 개장했는데 높은 상승세에 거래를 시작한 지 6분 만에 5분 동안 프로그램 매수효과 효력이 정지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발동된 매수 사이드카는 올해로 13번째입니다. 오늘 코스피 강세는 미국과 이란의 MOU 체결 임박, 5월 인플레이션 불안 심리 진정, 미국 반도체주 강세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승세에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장중 한때 13%와 9% 넘게 올랐지만 장 후반 상승폭을 반납해 7.9%와 2.3% 오른 32만 2,500원과 215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헤지펀드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레버리지 베팅을 억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락하면서 코스피 상승폭도 축소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코스피 수급을 보면 어제까지 24거래일 연속 팔자를 보이던 외국인이 지금은 기관과 함께 순매수했고 개인은 순매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 시장에서도 상승세는 이어졌습니다. 코스닥은 3.02% 오른 1027로 출발하며 천스닥 회복에 성공해 기관의 순매수로 장중 상승폭을 확대했지만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장 후반 상승폭을 일부 반납해 3.22% 상승한 102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을 기준으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교할 때 9.1원 내린 1,519.8원에 거래됐습니다. 오늘 환율은 1,518원으로 거래 시작했는데 이보다는 소폭 올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공습을 취소하고 이란과의 합의가 임박했음을 시사하면서 국제유가 하락과 국채금리 하락,
위험자산 선호 심리 상승이라는 원화 강세에 필요한 조건이 충족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제유가를 보면 브렌트유는 현재 배럴당 88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미국 서부 텍사스선 원유도 배럴당 8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와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99.81 부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네, 오늘 뉴스온에서 특별한 초대석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됐던 부산 북갑에서 역전승을 거두고 강력한 0.5선으로 돌아온 한동훈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지난 4월 말에 YTN 스튜디오에 예. 부산 북갑 후보로 오셨고요. 예. 50여일 만에 다시 예. 의원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지난 50여일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실 텐데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이것 때문에 이것 덕분에 승리할 수 있었다. 어떤 순간 꼽으시겠습니까? 먼저 인사를 드리며 저는 덕천과 구포와 만덕을 대표하는 부산의 국회의원 한동훈입니다. 50일 동안에 시민들이 저를 받아주시는지가 관건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구석구석을 많이 다녔어요. 거기에 주택가나 빌라가 밀집된 지역들, 거긴 보통 이제 선거운동하러 많이 안 가는데 제가 가서 좀 나와 주십사, 제가 대화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사우나에 계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대화를 하시면서 그때부터는 저를 보고 이걸 해달라 저걸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거 한 15일 정도 남았을 때인데 이제는 저를 좀 받아주시고 제가 뭔가를 해내길 바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제가 여기서 정말 이제 과분한 신뢰를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한동훈 의원 선거운동 보면서 한동훈이 달라졌다. 또 선거운동에 새 교과서를 썼다. 이런 예. 호평들이 나왔는데 아이들이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모습이 또 화제였습니다. 잠시 보고 오시죠. 아저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저 못 죽었어요. 아저씨 진짜 사랑해요. 너 근데 나 모르는 거, 나 누군지 모르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 알아요. 뉴스만 알아요. 감사합니다. 한동훈 화이팅! 언제부터 무소속 되셨어요? 나 무속된 지 꽤 됐어요. 쫓겨났어요? 맞아. 아까 윤석열 그 탄핵 그거 찬성했다. 맞아. 어우, 몇 학년이에요? 되게 정확하게 잘 아시네. 우리 여기서 봤던가? 어디서 봤지? 저기 지하상가에. 맞아. 아저씨 됐어. 아저씨 붙은 거 몰랐지 너? 저 봤어요. 봤어? 지다가 이어서 막 쫄깃하게 붙었어. 네, 지다가 정말 쫄깃하게 붙었어. 정말 적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아이들과 이렇게 스스럼 없이 지내셨는데 이게 부산 북갑 아이들이 유난히 친화력이 좋았던 건지 아니면 한 의원님께서 미래 유권자를 챙기신 건지 어느 쪽인가요? 저한테 그렇게 많이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 근데 사람 관계라는 게 뭐 전략으로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저는 근데 젊은 분들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시민들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요. 이제 아까 제가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를 아는 분들은 제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뭐 이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이 민주당과 싸우는데 전선에 서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그 부분이 좀 부각된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진심으로 저렇게 와주고 뭐 어린 분들이나 또 어르신들 분들 보면 정말 좋아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제가 여기서 50일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를 믿어달라고 얘기하는데 저렇게 좋아해 주시는데 저는 뭐 진심으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 의원님 표현 그대로 빌리자면 이번 선거 과정에서 한동훈보다 더 유명해진 분이 있습니다. 한 의원님께 딱 붙으라며 찬밥을 지어주신 토마토 할머니 화면으로 보고 오시죠. 어머님. 또 전에 저 도마도 주셔가지고 제가. 대표님은 식사했습니까? 저는 잘 못 먹고 다녀요. 저기 많이 싸다 놨어. 뭘요? 밥을요? 야, 많이 싸다 놨어. 이거 진짜 싸우신 거예요? 야, 아유. 내가 밤 먹을게. 아유. 이거 김치하고. 진짜로 밥인데요? 찰밥은 있네요. 야, 찰밥 붙으라고 찰밥. 붙으라고요? 붙으라고 찰밥 했잖아. 안녕하세요. 어쩌면 찰밥 할머니라고 부르거든요. 일이 배가
속이더라고 하는 전혀 처음 봤어. 이 사람 꼭 대통령적으로 만든. 네, 저렇게 할머니가 찰밥 주시니까 바닥에 철퍼덕 앉아서 네. 드시는 모습, 이것이 선거 승리의 1등 공신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할머니 지금도 만나시죠? 네, 항상 요 덕천 로타리 쪽에서 하세요. 김해에 사시는 분인데 거기서 직접 밭을 일구시고 와서 물건을 파시고 이렇게 하시죠. 당선 인사할 때 제가 차에서 내려서 뭐 인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뵙게 될 겁니다. 김복악 어머님이신데 사실 뭐 제가 좀 T거든요. 근데 저렇게 더운데 저게 제가 올 줄 알고 찰밥을 싸우신 게 아니었어요. 매일 싸우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한번 혹시라도 오면 주겠다는 생각으로 이게 제가 앞으로 제가 정치를 저는 제가 정치를 계속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정치 인생에서 가장 오래 기억날 순간이었다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예, 저 유튜브 영상이 뭐 조회수가 55만 회를 훌쩍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유튜브 스타가 되셨는데 아름다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이제 민감한 현안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동훈 의원이 국회를 입성하면 한동훈, 장동혁 투샷이 어떤 모습으로 연출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신데 아직은 투샷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보수를 퇴행시켰고 그리고 선거 과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게 보수 지지자들 그리고 상식적인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이다라는 모습을 먼저 전제해드리고요. 근데 그것과 관계없이 제가 본회의에 한 2번 갔죠. 가서 장 대표가 계시면 뭐 또 알았던 사이고 그러니까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뭐 공교롭게도 둘 다 안 오셔서 아직은 조우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어제 한 의원님이 장 대표를 향해서 장 대표는 보수 재건의 걸림돌이다. 그분이 없어야 선관위 문제도 더 잘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지금 이제 이 책임론을 피하기 위해서 선관위 투표용지 사태에 올라타서 부정선거 음모로까지 가 있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대중의 뒤에 숨어서 연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건 나쁜 정치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 선관위 투표용지 사태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잖아요. 오히려 선관위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싶은 사람들이 이건 장 대표가 개인 연명을 위해서 이걸 활용한다는 그런 시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본인이 물러난다면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 문제를 발전적으로 좀 집중할 수 있겠다. 이런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조금 전에 장동혁 대표가 페이스북에 어게인 6.3 선거라는 포스터를 올렸더라고요. 보셨나요? 뭐 축구까지 이렇게 이용을 합니까? 좀 그거 보고 나고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장동혁 대표에게 사퇴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내시면서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에게는 축하난을 보내셨거든요. 네, 정점식 원내대표와 당대표 시절에 그렇게 편한 사이는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축하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복당을 향한 손짓인가 이런 해석들이 나오거든요. 저는 공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관계는 공적인 관계가 우선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적인 감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이 사람이 어떤 공적인 행동을 할 때에 기준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걸 정치나 공적 생활을 하는 데서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윤 대통령이 계엄할 때도 뭐 2번 망설이지도 않았고 막았던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보수 재건은 보수 정치를 위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겁니다. 균형추를 맞추기 위한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보수 재건은 미래를 향한 겁니다. 미래 보수의 재건을 공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어요.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당대표를 했던 이 사랑하는 정당의 원내대표가 새로 뽑혔으면 당연히 축하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지금 사이는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공적인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는 사적인 어떤 감정의 기름기를 싹 빼고 공적으로 어떤 목표를 같이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협력하는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천년만년 무소속이겠나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또 복당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게 지금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한다 이렇게 한참 이슈가 부각됐을 때 복당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슈가 없어지겠습니까?
그럴 건 아닐 거고요. 왜냐하면 보수 재건이라는 목표가 그렇게 만만 뒤로 계속 뒤로 미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 계속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 가지고 괜히 너무 그렇게 집중해서 다른 중요한 문제들을 가리키거나 분쟁을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빨리 들어가야죠. 왜냐하면 저는 부당하게 조작감사로 쫓겨날 때 반드시 돌아가겠다고 약속드렸고, 그리고 그걸 걸고 북갑에서 당권파가 내세운 박민식 후보와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하정우 후보를 돌파하고 이겼습니다. 그럼 그 민심을 따라야 하는 것이에요. 아까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강의 흐름이 있습니다. 노젓는다고 장강의 흐름을 거꾸로 바꿔놓을 수는 없습니다. 예. 복당도 민심의 흐름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복당하고 그래서 보수의 재건을 바라는 상식적인 정치인들과 함께 보수를 재건하고 대한민국의 균형추를 맞추고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아라. 저는 이게 시대 정신이다라고 생각해요. 예, 일각에서는 이런 조언도 있습니다. 지금 한 의원님께서 워낙 부산 북갑 시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셨잖아요. 그 노력만큼 또는 그 노력의 절반만큼이라도 지금 현재 한 의원님을 좋아하지 않는 당원이나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노력한다면 너무 쉽게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저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던 분들이 어떤 뭐 그런 감성적인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그동안에 지향해왔던 어떤 가치라든가 이런 거에 좀 반대편에 있었던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이죠. 물론 뭐 제가 부족한 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 정신이 제가 말씀드리는 보수 재건의 문제, 그리고 이 소위 말하는 윤호개인이라든가 부정선거 음모론 같은 거 극복하고 미래로 가고 다시 한번 보수가 재집권의 기틀을 마련해야 되는 점에 대해서 그게 시대 정신으로 점점 모이고 있어요. 저는 많은 분들이 결국 합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앵커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제 정치나 제가 말하는 보수 재건은 과거에 너 왜 이랬어? 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러잖아요. 의원님께서 일각에서는 뭐 소위 말하는 한동훈 포비아, 한동훈이 들어오게 되면 다 날아갈 거다 이런 걱정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건 제 정치를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미래를 보고 그리고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합니다. 거기에 공감하는 분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 민심이 그걸 원하고 그걸 하라고 명령했다는 것도 명확해졌고요. 예, 이번 선거가 사실 국민의힘이 참패했지만 숫자상으로는요. 오세훈, 한동훈이 살아왔기 때문에 중도 보수의 희망을 봤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극적 역전승을 거둔 오세훈 시장과 또 한동훈 의원 이 두 분이 오차 범위 내에서 차기 대통령감 선두를 달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먼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거기까지 볼 정도의 여유는 없고 지금 이 보수 재건의 불씨를 살려서 그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가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뭐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되고 이런 식의 정치공학이 낄 자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보수 대권은 한동훈, 오세훈 두 사람 외에는 덤벼들기 힘들 거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오세훈 시장을 후는 연대 가능할까? 지금 이렇게 언론에선 조명을 하고 있거든요. 잠재적 경쟁자로 보이십니까? 연대의 대상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보수 재건은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목표입니다. 그 과정에 누구와도 협력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뜻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어떤 발언을 했거나 과거에 어떤 관계였든 관계없이 지금 여기서 그 대의를 향해서 함께 가야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외신에서도 조명을 했더라고요. 차기 대권 주자 두 훈 씨의 역전승 이런 거를 요미우리 신문에서 보긴 했는데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이랑 통화하셨잖아요. 어떤 내용 전하셨습니까? 선거를 해본 사람들은 이 선거 과정에서의 치열함과 여기서의 얼마나 절박하고 특히 그 과정들 그걸 잘 알죠. 그러면 서로 덕담하고 서로 치하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보수 정치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서로 뭐 걱정하고 덕담을 나눴습니다. 그런 정도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과 또 민주당에 대한 강한 메시지 계속 내고 계십니다. 대통령 재판 취소, 공소 취소를 강행한다면 이건 탄핵 사유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면서 어제 낸 메시지가 좀 강했는데요. 법무부 위원회든 뭐든 대통령 공소 취소에 관여한 사람들은 계엄 수준의 수사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다 감옥 갈 겁니다. 지금 보면 종합특검 같은 데서 스치기만 해도 영장 치지 않습니까? 그게 그 사람들의 미래입니다. 경고합니다.
그리고 무슨 미래 인권 존중 위원회 이랬던데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합니까? 제가 이름 다시 지어드립니다. 그건 이재명 공소 취소 특공대입니다. 자기들은 그거 하러 간 사람들이고 거기서 자기들의 오명을 뒤집고 평생 사실 계엄에 가담한 거랑 뭐가 다릅니까? 저는 이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민주당에도 이 말씀을 드려요. 만약에 제가 12월 3일 밤에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계엄을 막는데 앞장서지 않았다면 국민의힘은 소멸했을 겁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살자고 공소 취소할 때 입 닫고 있으면 민주당은 소멸할 겁니다. 민주당이 공당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뭔지를 자성하기 바랍니다. 공소 취소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단 한 명도 제대로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공소 취소 사태에서 입 닫는 정당은 민주정당으로서 존재할 가치가 없고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의원님께서 비판하고 계시는 조작기소특검법은 거대 집권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소속 의원으로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응할 계획이세요? 저는 그거 탄핵 사유라고 봐요. 그리고 민주당이 200석이 넘어서 탄핵을 했습니까? 지금 탄핵을 했던 사안들 보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통과시켰고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 설득해서 상당수가 이탈표가 났죠. 정청래 대표는 노골적으로 이러던데요.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이건 정확하게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과 관련해서 썼던 레토릭이에요. 일부러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쓰지 않았습니까? 나 건드리면 내 철밥통 건드리면 나 너 탄핵할 거야. 이런 경고 같은 거죠. 저는 정청래 대표도 민심 상황 따라서 자기 이익에 부합하면 얼마든지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에서 이탈해서 이쪽으로 넘어올 것 같은데요. 저는 정신 차리라고 말씀드립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감옥 가기 싫은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나라 망치면 안 됩니다. 공소 취소 같은 거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계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계엄이 탄핵 사유이듯이 공소 취소도 탄핵 사유입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도 설득할 수 있다. 그게 이걸 만약에 동의해서 넘어간다면 시차가 날 뿐이지 민주당은 소멸하게 될 겁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계엄을 막지 않았던, 계엄에 동조했던 국민의힘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나온 이 공소 취소 특공대들 부역하지 말라는 말도 다시 돌려드립니다. 제가 계엄의 밤에 이렇게 했죠. 군인들이나 그 경찰들에 대해서 이 계엄에 부역하지 말라고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역시 거기 들어가 있는 이재명 공소 취소 특공대들한테도 이렇게 반역사적인 행동에 부역하지 말라는 경고를 드립니다. 예, 민주당을 향한 강한 메시지를 좀 들어봤고요. 그리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하고 이제 의원은 법안으로 말아야 하는데 1, 2, 3호 법안을 모두 선관위 관련으로 준비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정치인들이 선관위에 대해서 어떤 비판의 지점을 서기가 되게 어려워요. 고향의 앞에 쥐거든요. 그리고 선관위는 어떤 규정도 자기들이 해석을 하고 사실상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까지 뜨거운 민심이 모여지고 저는 시민들이 재선거 주장하는 것에 공감해요. 그만큼 큰일입니다. 물론 정치는 그런 식의 거기에 대해서 편승할 문제가 아니라 그걸 현실적인 법의 체계 안에서 어떻게든 구현해내느냐가 정치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의 정치는 나쁜 정치입니다. 지금 그런데 준비하고 계신 1, 2, 3호 법안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1호 법안은 감사원 감사를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햇볕 들지 않는 곳에 곰팡이가 핍니다. 아무 외부 감사도 받지 않는 선관위는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채용 비리도 있었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무능과 사실상의 방기로 이런 식의 사태를 만들었죠. 이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인력 부족하다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대형 선거가 있을 때는 휴직자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근기법에 보면 업무와 관련해가지고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휴직과 휴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그게 없습니다. 그걸 넣자는 것이고 세 번째는 법원과의 연계를 끊자는 겁니다. 법원이라는 확실한 뒷배와의 연결을 끊어서 선관위도 공정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선관위도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가 한 행동들도 정상적인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일하게 하는 것 저는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3개 법안을 준비 중이신데 어쨌든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지금 당장 국민들이 너무 화가 나 있거든요. 그럼 당장 국회에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일단 국정조사와 특검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특검은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어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 민주당이 했던 특검은 대단히 정치적으로 그냥 이재명 정권을 옹호하는 특검으로만 되고 있거든요. 최근 제가 오늘 조금 전에 오기 전에도 메시지를 했는데 저에 대해서 선거에 즈음해서 아무 이유도 없어요. 설명도 없어요. 출국 금지를 3번을 연장했고 오늘도 연장을 했어요. 근데 마치 무슨 기싸움 하듯이 유치한 기싸움 하듯이 오늘도 연장했더라고요. 이유도 없어요. 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사유로 출국 금지됐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는 거죠. 그게 지금 민주당 이재명 정권의 특검의 실체입니다. 저런 특검에 맡겨서 정상적인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특검 그리고 유능한 특검이 지금 선관위를 제대로 수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정조사 같은 경우도 빨리 감사원 감사를 어떻게든 간에 해서 감사원 감사 같은 결과를 가져야지 국정조사는 말싸움일 뿐이에요. 결국은 이런 체제를 통해서 선관위를 개혁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불행하지만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런 식의 국민적인 어떤 강한 충격이 없으면 선관위의 철밥통을 깰 수가 없습니다. 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선관위 개혁에 좀 힘써 주시길 바라고요. 그야말로 쫄깃하게 당선되셨는데 이제 임기는 22대 후반기 국회 2년입니다. 각오 한마디 듣겠습니다. 저는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치합니다. 아주 심플하죠. 그렇지만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제 평생을 바칠 각오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북구 우리 덕천 구포 만덕의 시민들께서 저를 받아주셨고 믿을 수 없는 신뢰를 주셨습니다. 제가 북구 선거를 내려갈 때 저도 판단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 선거에서 제가 50일 만에 양당 체제를 돌파해낼 수 없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점을 알고 갔습니다.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시대정신상 제가 피하지 않고 여기서 당당하게 승부를 보는 것 자체가 제 입장에서는 운명이고 숙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기쁘다기보다는 두려움과 책임감을 크게 느낍니다. 그 책임감으로 제가 정치의 목표인 나라를 잘되게 하는 것, 그리고 북구를 잘되게 하는 것, 부산을 잘되게 하는 것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네, 정말 힘겹게 당선되신 만큼 좋은 의정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개최지인 미국 뉴욕부터 중국 베이징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에서 교민들은 한마음으로 대표팀을 응원했습니다. 붉은 티셔츠를 입고 대한민국을 외치며 열띤 응원전을 펼친 교민들은 대표팀의 극적인 역전승에 기뻐하며 멕시코전의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지난해 9월 태극전사들의 미국과의 원정평가전 2대0 승리 때 응원전을 이끈 응원단이 뉴욕에 출동했습니다. 뉴욕 한인회 주최로 대표팀의 체코전 승리를 기원하는 열띤 단체 응원전이 펼쳐졌습니다. 동점골에 이어 기다렸던 역전골까지 나오자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멕시코 또 앞으로 많잖아요. 우리 남편은 멕시코 갑니다. 반드시 승리하리라 믿고 또 뭐 1대0, 2대0 승리가 반드시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욕심 없이요. 우리나라가 16강까지 갔으면 좋게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중국 베이징에서도 규민들이 붉은 티셔츠를 입고 3-3-5 모여 대표팀의 선전을 한마음으로 기원했습니다. 혼자서 볼 때랑 엄청 이 분위기 때문에 되게 잘 집중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응원하려고 제가 빨간색을 맞춰 입고 왔어요.
주재원들은 바쁜 와중에도 점심시간에 모여 열띤 응원전을 펼치며 대표팀의 승리의 기운을 불어넣었습니다. 주재원 동료들이랑 여기 현지 직원들이랑 같이 조국을 응원할 수 있어가지고 남다를 것 같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서 앞으로도 전승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대한민국 전승 화이팅! 화이팅! 각자 머무르는 나라는 달라도 교민들은 태극 전사들이 북중미 월드컵에서 새로운 신화를 써내려 가기를 모두가 한마음으로 염원했습니다. 월드컵 결승전이 열리는 뉴욕, 뉴저지 지역의 한인들은 오는 18일과 24일에도 합동 응원전을 펼치며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할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월드컵 주최국인 멕시코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개막전에는 양국 팬들이 집결해 열띤 응원전을 폈습니다. 40년 만에 본선에 진출한 이란 팀에게는 경기를 앞두고 우여곡절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신용진 기자입니다. 멕시코와 남아공이 맞붙은 아스테카 스타디움에는 경기 한참 전부터 부른 관중이 몰려들었습니다. 특유의 전통 복장과 응원 도구로 장착한 양국 팬들은 자국의 승리를 기원했습니다. Excelente. Va a ganar México. ¿Cuánto? 2-0. 2-0. 2-0. 3-0. Vamos. Vamos, México. Vamos. Venga, México. We came to Mexico for the 2026 FIFA World Cup. Mama Joy is here, guys. It's not an AI, it's Mama Joy. 이란 정부는 이번 월드컵에서 자국 대표팀을 비난하는 구호가 나오거나 미승인 깃발이 걸리면 경기를 즉각 중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반인들은 물론 대표팀 스태프의 미국 비자가 거부된 데 이어 배당된 티켓마저 일방적으로 취소되면서 사실상 이란 팬들의 직접 관람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국제축구연맹은 출전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We qualified and we want to play. And this is the spirit of football. 멕시코 수도에서는 13만 명이 넘는 실종자에 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농민과 노동자 등 19개 사회운동 단체가 월드컵 기간에 아스테카 스타디움 등에서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당국은 혹시 있을지 모를 비상사태에 대비해 경기장 주변에 적지 않은 경찰을 배치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항소했다는 소식인데요. 앞서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일반 이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이 선고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곧장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1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법원은 평양 무인기 작전은 비상겸 선포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작전으로 인정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법률대리인단이 즉각 항소를 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인천에 있는 재활용센터에서 신체 일부가 발견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시신을 운반했을 가능성이 높은 트럭 33대를 특정해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트럭의 블랙박스를 확보하는 등 시신이 반입된 경로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신체 일부가 발견된 곳은 인천 송도동에 있는 남북권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입니다. 대부분 인천 중구와 연수구에 있는 상가와 빌라, 단독주택 등 일반 주택의 재활용 쓰레기가 하루 평균 40톤가량 모이는 곳입니다. 이곳 반입장 1층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선별한 뒤 2층 컨베이너 벨트에서 수작업으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작업자는 처음에는 마네킹인 줄 알았다가 붕대에 쌓인 것이 이상해서 보니 신체 일부로 의심돼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시신 일부는 발견 당일 새벽 4시부터 센터에 들어온 쓰레기 수거 트럭을 통해 반입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은 시신 발견 당일 센터를 드나든 수거 트럭 34대를 특정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 연수구에서 20차례, 중구에서 14차례 센터를 출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트럭의 블랙박스와 운전자 인적사항도 확인해 시신이 반입된 경로를 추적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센터에 있는 재활용품 더미를 모두 조사했지만 다른 신체 부위가 추가로 발견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최초 신체 일부를 발견한 작업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고 인근 학교의 장기 결석 학생이나 실종자, 가정폭력 사건 기록도 살펴보며 피해자 신원을 특정하기 위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기초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국과수 정밀 감식에서 신원을 특정할 만한 단서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연이틀 공습을 주고받으며 전면 충돌 직전까지 갔던 미국과 이란 전쟁 상황이 하루 만에 종전협상 타결 국면으로 급반전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과 훌륭한 합의를 했고 이르면 이번 주말 서명식이 열릴 수 있다며 서명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 전쟁에 관한 훌륭한 합의를 했다며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최종 문서 조율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며칠 내로 마무리될 것이라며 이르면 이번 주말 유럽에서 서명식이 열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합의문 서명 즉시 호르무즈 해협은 다시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ith the Strait will officially open as soon as we sign, which could be soon, very soon, maybe over the weekend, in Europe. I won't be able to be there, but JD will be there.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란 최고 지도자도 합의안에 동의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직접 당사국도 모두 승인했다고 전했습니다. It's a very strong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hat is a little conceptual, but it's something that's going to get done.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소셜 미디어에서 이란 최대 석유 거점인 하르그 섬 등을 향해 강한 추가 공격을 사흘째 이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5시간쯤 뒤 이란과의 논의가 이란 최고 지도부까지 올라가 승인을 받았다며 공습 계획 취소를 알렸습니다. 미군의 군사시설에 대한 제한적 공습과 석유시설 점령 압박이 주요했다는 분석이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Because they've taken a pounding. They've taken a pounding like very few people could take. And they want to make the deal a lot more than I do.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문 서명 즉시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도 즉각 해제될 거라며 유가도 곧 크게 떨어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이날 개막한 북중미 월드컵 기간 교전을 지속하는 데 부담을 느껴 잠정 합의를 발표했을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이 핵무기 보유 금지에 합의했다며 궁극적인 목적을 이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요구를 철회하고 양해각서 초안을 수용했다고 밝혀 이견이 감지되는데요. 계속해서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위기로 치닫던 상황이 반전된 건 지난 10일 테헤란에서 열린 중재국 카타르와 이란의 협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파르스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종전 양해각서 초안에 추가로 요구했던 사항을 철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는 방법과 시기를 명시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량을 전쟁 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조치를 하라는 요구를 접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악시오스도 알리 아타와디 카타르 특사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의무장관이 만나 미국이 수용할 만한 합의 문안에 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60일 휴전과 이란이 요구해온 동결 자금 해제 메커니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조치와 핵 프로그램 협상 진행 방안에서 이견을 좁혔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며 매우 큰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a deal that Iran will never have a nuclear weapon, which was the whole purpose of what we had to go through to get this. So it was a very big thing. 또 종전 양해각서 내용이 매우 세부적이고 강력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도 이란이 최종 합의안의 농축 우라늄 제거와 농축 시설 해체, 영내 대리 세력에 대한 지원 중단을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요구를 철회하고 양해각서 초안으로 돌아갔다는 이란 측의 설명과는 차이가 있는 대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비핵화 수준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행료 부과 등 핵심 쟁점에서 물러설 경우 중간 선거를 앞두고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양해각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서명식이 추진 중인 스위스 제네바로 미국의 군수송기 선발대가 전격 출발했습니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미 공군 수송기 4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서명식에 참석할 제이디 벤스 부통령의 의전 장비 등을 싣고 유럽으로 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과거 첫 임기 시절 하원에서 가결됐던 2차례 탄핵 기록을 백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현재 미 하원에는 공화당 소속 의원 23명이 공동 발의한 탄핵 기록 삭제 결의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해당 결의안은 2019년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2021년 16 의회 난입 사태로 촉발된 2번의 하원 탄핵 소추안 가결을 아예 없었던 일로 처리해 공식 기록을 말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지방선거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장동혁 두 대표의 리더십도 기로에 섰습니다. 네, 오늘 정치온 김상일 정치평론가,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 두 분 모시고 여론조사 위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나온 여론조사 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그래픽 보여주시죠. 네, 정당 지지도입니다. 민주당이 4%포인트 하락한 41%, 국민의힘은 7%포인트 올라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높은 29%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격차는 좁혔지만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와 70대 이상에서만 국민의힘이 더 높고 다른 연령대에선 민주당이 높습니다.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주 전 직전 조사보다 7%포인트 하락한 57%였고요. 부정평가 응답자는 선관위 문제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네, 먼저 교수님,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의 동반 하락, 가장 큰 원인이 선관위 문제로 꼽혔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투표용지 부족 사태라는 거는 엄밀하게 따지면은 일반 국민들의 참정권이 침해된 거고 국가가 결국은 선거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라는 지적이 있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여론조사를 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조금 전에 나온 그 한국갤럽 조사는요, 6월 9일서부터 1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선거가 6월 3일 날 끝났지 않습니까? 일주일 정도가 지났고, 그리고 대통령이 1주년 기념 회견을 한 게 8일이니까 그 이후께 반영된 건데, 여기서 이제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3주 전에 비해서 7%포인트 떨어졌고, 민주당의 지지도 떨어졌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동안 이제 그 정부와 집권당이 상당히 고공행진을 했다가 이제 조정기를 거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나온 것이고요. 또 나아가서 이 부분을 잘 극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이게 그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추락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 숨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하락폭보다 상승폭이 더 크다 보니까 의미가 좀 두는 것 같은데, 김민수 최고위원 당권파들은 누가 지지율 골든크로스 만들어봤냐 이렇게 좀 반문하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본인들이 만들었다는 얘기인가요? 네. 국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번 선거에서 바람을 일으키고 보수 결집을 일으킨 데는요, 다 흰 옷을 입고 시작한 곳이에요. 그 흰 옷의 의미는 뭡니까? 반장동혁, 그리고 장동혁 배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 어게인의 어떤 탈피, 이런 거예요. 그 윤 어게인이라는 것은 그 후보의 자격이 미달된다라는 국민의 판단을 가져오는 사안입니다. 그 자격을 얻은 사람들, 그거에서 이탈해가지고 선을 긋고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장동혁 대표는 내가 죽이고 싶었던 사람들이 살아 돌아왔다, 이것을 먼저 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살아 돌아와서 그 만들어진 성과를 먼저 본다는 자체가 정신승리죠. 근데 그게 요상하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 정신승리 이상의 정신승리인 것 같습니다.
예, 바로 말씀하신 그 부분,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12대 4로 져놓고 지금 정신 승리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오니까 장동혁 대표가 오늘 페이스북에 나의 정신 승리가 아니라 그들의 정신 패배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제 축구 이긴 걸 빗대서 어게인 6.3 선거 이런 글까지 올렸어요. 제가 이제 그 선거와 관련된 걸 넘어서서 여론조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면은 예. 그동안 장동혁 체제 속에서 국민의힘의 지지가 10%대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나오는 가장 중요한 현상은 뭐냐면 무당층보다도 지지율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그 이번 오늘 나온 조사 결과를 보면은 국민의힘의 지지가 29%, 무당층이 21%. 이것이 두 가지 함의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떠났던 보수층의 일부가 다시 이제 그 국민의힘으로 복귀를 했는데 왜 복귀를 했을까? 기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복귀를 하는 것이죠. 그럼 그게 장동혁 체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복귀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그러니까 새로운 보수를 지향하는 인물들이 다시 복귀를 하면서 이게 보수도 새롭게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지지가 높아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갖고 있는 함의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장동혁 지도 체제가 유지되고 내부의 변화를 거부하게 되면 또다시 국민의힘 지지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단순하게 뭐 지금 우리 오늘 체코전에 대한 승리 부분을 비유할 것이 아니라 아주 본질적인 문제, 왜 이런 일이 나타났느냐에 대한 것들을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지만이 지금 탄력을 받는 국민의힘 지지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릴 거라고 저는 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도 너무나 큰데요. 이렇게 보셨듯이 부정평가 1위로 꼽힌 선관위 문제, 그야말로 첩첩산중입니다. 투표용지 부족뿐만 아니라 개표 결과를 잘못 입력하는 어이없는 상황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화면과 함께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전북교육감 선거에서 유권자 1,100여 명의 투표가 잘못 입력되면서 사실상 무효 처리됐지만 이에 대한 보고나 정정 조치가 늦어진 이유, 보시는 것처럼 6일과 7일이 휴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기교육감 선거에서도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광주시 초월읍 제9투표소를 제2투표소로 잘못 입력하기도 했고요. 성남시 금광이동 제3투표소는 안민석 후보의 득표수를 임태희 후보로, 반대로 임태희 후보가 얻은 표는 안민석 후보가 얻은 표로 입력했다가 나중에 뒤바꿨다고 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오류 2년 전 국회의원 선거 때도 있었는데요. 당시 김준혁, 이수정 후보가 맞붙었던 수원에서 멀쩡한 표를 무효표로 집계하면서 무려 2,000명 넘는 유권자의 선택이 증발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려면 선관위를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지 않나? 선관위가 이런 식이라면 해체돼야 된다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틀린 것이 없습니다. 네, 김민석 국무총리는 선관위 이런 식이면 해체해야 된다.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속속 나오고 있는 것들이 교육감 선거에서도 개표 이제 득표수 자체를 이제 잘못 입력하는 경우들이 막 보이더라고요. 일단은 뭐 분노한 민심에 공감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잘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지지율 하락에 1위를 차지한 것도 역시 공감하는 속도가 조금 느렸기 때문에 그랬던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The buck stops here라는 말처럼 모든 책임은 사실은 현 정권 그리고 최고 지도자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아무리 헌법상 독립기관이라 하더라도 책임은 일단은 통감하는 모습을 빠르게 보였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해체는 뭐 아주 저는 당연한 우리의 그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해체가 쉬운 건 아니에요. 헌법을 이제 개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그 정도의 분노와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게 헌법에 의해서 해체가 어렵다면 저는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방법이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기능 분리입니다. 기능 분리. 그러니까 조사나 어떤 그 규제 이런 것만 관리, 감독 이것만 선관위에 남겨놓고 선거를 지원하는 실무, 준비하는 실무 이런 거는 떼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독립성인 울타리가
이 선거의 공정성을 감시하는 데만 울타리가 쳐지고 그 선거의 그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지키는 데만 쳐지는데 지금 울타리가 이 공정을 지키는 것보다 선관위 직원들의 특권을 지키는 울타리, 그 독립성이라는 게 그 울타리로 더 많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떼내야 그 행정 실무와 관련해서는 그 행정감사도 할 수 있고 예산 심의나 결산 심사도 할 수 있고 그다음 인사에도 관여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전체로 동의를 하는데요. 예. 실은 뭐 선관위의 일탈행위는 예고된 참사입니다. 그러니까 조직 이론에 의하면은요. 감찰과 컴플라이언스, 그러니까 내부 규제가 없으면은 나타나는 세 가지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작은 일탈이 구조화된다. 두 번째는 내부 견제 기능이 사라진다. 그 세 번째는 대형 사고가 발생한다. 이게 다 들어맞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많이 나오는 그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사소한 것도 방치해두면 결국 나중에 엄청난 재앙으로 온다는 건데 지금 얘기하시는 여러 가지 기능적인 것도 있지만은 감찰과 컴플라이언스를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를 첫 번째 해결해서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와서 얘기한 법안을 얘기를 하니까 제일 첫 번째가 감찰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외부 감사를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해줘야 되는 거고 지금 두 번째 얘기하는 거는 뭐 휴직을 마음대로 하는 그게 이제 컴플라이언스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 부분을 강화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감찰과 우리가 얘기하는 컴플라이언스를 1차적으로 어떻게 강도 높게 할 것인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시는 기능 면에서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분리시킨다고 한다면은 훨씬 더 강도 높은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도 좀 짧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우리가 사실은 잘못한 사람들을 단죄를 해야 이 분노가 풀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헌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위헌 판단을 내렸잖아요. 감사원에서 하려고 그러는 걸 헌재가 막아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넘어서려면 결국에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먼저 할 수 있는 법률로서 선관위의 절차나 조직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분리해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 사태를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을지 갤럽이 여론조사를 해봤는데요. 이번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부정선거라는 의견과 부실선거라는 의견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부실한 선거 관리로 인식한다는 응답자가 67%, 불법적 부정선거 시도 증거로 보는 비율이 25%였는데요. 그렇다면 전면 재선거가 필요할까? 찬성한 응답자는 44%, 반대는 48%였습니다. 정치 성향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자가 민주당 지지자보다 전면 재선거를 원하는 비율이 크게 높았습니다. 이래서 장동혁 대표가 전면 재선거를 주장하는 걸까요? 그럼 뭐 좀 정확하게 좀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부정선거와 선거 부실 관리라는 개념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라는 거는 선거 결과를 고의적으로 조작하는 이 행위이기 때문에 범죄 행위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 선거 관리라는 거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국민들도 저렇게 어떻게 보면은 부정선거보다는 선거 부실이라는 데 부분들이 많아요. 이거와 관련돼서 실은 2019년도에 베를린에 있었던 재선거 사례가 상당히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상황을 잘 보여주는데요. 그때 또 투표용지, 또 잘못된 투표용지, 긴 대기 시간 이것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독일의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은 전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주에는 전면 재선거를 했지만은 연방 같은 경우에는 부분 재선거를 했는데 두 가지를 먼저 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얼마만큼의 참정권 침해가 있었느냐. 두 번째는 그것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느냐. 이 두 가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당시에 2019년도에 그런 일이 발생됐는데 재선거는 언제 이루어졌냐면요. 17개월 후에 2년 후에 이루어졌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를 그냥 어떠한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충분하게 나름대로 납득할 만한 근거를 토대로 해서 재선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다만 걱정스러운 거는 이 재선거를 자꾸만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재선거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그건 현재 지금 잠실에서 젊은 세대들이 참정권 운동이라고 할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자신의 정치적 지위와 연관시켜서 한다는 굉장히 잘못된 거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걱정스러운 게 초기에는 정말 순수하게 참정권을 보장하라고 갔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벼랑과 부정선거론과 연결되고 무슨 뭐 송조기가 나오고 막 이게 순수성이 훼손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갔을 경우에는 정말 18개 대학의 학생들이 예. 그 시국 선언문 한번 읽어보세요. 구구절절이 어떠한 진영에도 계속되지 않고 오로지 국민들에 있어서의 권리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만 이제 더 봐야 되겠지만 저런 식으로 해서 전면 재선거에 대한 부분들을 들고 네. 나가서 이걸 정치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좀 어렵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여론조사들 저희가 분석해봤고요. 이제 선거 이후에 여야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의원 촉에 6.3 지방선거 책임론으로 시끌시끌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 정청래 대표 오늘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었습니다. 현장 모습 보시죠.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통령 보유국이라 할 정도로 부족한 것은 채우고 가다듬을 것은 더 가다듬겠습니다. 잘난 자식이든 못난 자식이든 늘 품어주시는 부모님처럼 민주당이 부족해도 늘 품어주시고 아껴주시는 호남에 늘 감사드립니다. 뻔뻔한 지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국민과 당원은 영원하지만 당권은 짧습니다. 선거 결과를 이유로 당을 흔들고 당원들의 선택보다 앞서 당의 방향을 정하려는 듯한 말과 행동은 결코 민주당스럽지 않습니다. 대통령 순방 중 국가를 대리하는 책임자가 연 이틀이나 당선자 워크숍에서 축사하고 사진 찍는 것이 급박한 업무일 것은 아닙니다. 네, 지금 회의만 열렸다 하면 정청래 대표에 대한 어떤 사퇴 이야기 나오고 충돌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호남 쪽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은 모든 책임은 권한과 비례해서 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연임을 위해서 다음 선거 전당대회 출마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워딩들이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저도 함께 지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도자를 우리가 왜 뽑고 대표를 왜 뽑습니까? 그만큼 권한이 있으면 그만큼의 책임도 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사람들은 비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비판을 받는 쪽에서는 그 책임에 걸맞게 설명을 해주든 아니면 설득을 하든 노력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그것이 아니라는 이유를 찾게 해주든 그런 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친청의 최고위원, 그러니까 당대표 쪽, 당권파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걸 당을 흔든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당원들은 되게 억울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뭔가 책임져야 될 일이 있을 때 뭐 아무 얘기도 할 수가 없는 겁니까? 네. 그건 당을 흔드는 겁니까?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저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당권파 쪽에서 너무 서두르는 것이다. 그리고 너무 조급한 것이다. 절대 저래서는 안 되고요. 진짜 연임을 위해서 전당대회에 나오고 싶다면 권한을 행사한 거에 비례한 책임에 걸맞는 행동을 보이고 그것이 죄송하다면 지금 당장 사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미안한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노력, 이것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선거가 특이한 것이 여야 모두 당대표 사퇴론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엔 국민의힘으로 가보시죠. 내년 지방선거에 패배하게 되면 당대표직도 내려놔야 한다. 들어주십시오. 작년에 저희가 그 당대표 선거 때 분명히 지방선거 패배하면은 대표직에서 물러나기로 했거든요. 국민과 당원들하고 이거 약속을 지켜야 된다.
물밑에서는 사실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수라고 하면은 꽤나 저는 70-80% 이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거 졌는데 장동혁 대표는 왜 물러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또 오늘 차기 대통령감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오세훈, 한동훈 조국 순으로 나왔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제 보수에게 준 하나의 조그만 희망이라고 한다면 오세훈 시장 당선됐고 한동훈 전 대표 당선됐지 않습니까? 이거는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 국민들이요. 보수가 그래도 재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준 거예요. 새로운 보수에 대한. 그러니까 당연히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8월 전당대회가 민주당에 이제 예고가 됐다고 한다면 통상 한 2달 전에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지금 6월 달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당권파, 비당권파 싸우지 말고 책임론은 결국 전당대회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누가 책임이냐, 책임지지 않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정청래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요.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뭐 국민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지방선거 패배하면 물러난다고 한다고 하는데. 선거 진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뭐 본인은 그랬지만 많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진 거. 다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아마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는데 장동혁 대표가 저 체제를 계속 그래도 유지하고 싶다고 한다면 저는 재신임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 간에 어떤 형식이든 간에 재신임 과정을 거쳐서 나름대로 그 결정을 따르겠다는 것을 하거나 아니면 향후에 대한 전당대회를 포함해서 향후 일정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된다. 예를 들어 지금 당장은 물러나지 않지만 언제까지는 내가 이걸 유지하고 그 이후에는 예를 들어서 뭐 8월, 뭐 10월, 11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이번 재선거 문제와 관련된 투표용지 문제와 관련돼서 다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나는 물러나겠다. 이런 것들을 보이지 않고 그냥 뭐 임기가 보장됐기 때문에 남아있다가 얘기한다는 거는 국민들의 신뢰를 또 그리고 뭐 대한과 미래 어저께 의원들이 결국은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그냥 뭉개고 간다고 한다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당대표도 스스로 이제는 이게 지속되면은 가장 위험한 거는 뭐냐면요. 더 이상 어떠한 메시지도 들리지 않습니다. 메신저도 신뢰하지 않고 메시지도 전혀 안 받아들이는데 그 당대표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을 아마 신중하게 고민을 좀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선거 이후의 여론조사 상황들 저희 김상일 정치평론가,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 두 분과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룹 BTS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부산에서 콘서트를 엽니다. 전 세계에서 찾아온 팬들로 공연장 주변이 북적이고 있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 네, 부산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뒤편에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공연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세계 각지에서 찾아온 BTS 팬들로 공연장 주변은 크게 북적이고 있습니다. 공연 시작까지는 2시간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미 안쪽으로 들어간 팬들도 많고 바깥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찍으며 시간을 보내는 팬들도 적지 않습니다. BTS의 부산 콘서트는 지난 2022년 10월 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를 기원하며 연 이후로 3년 8개월 만입니다. 공연 일정이 결정되자 부산시를 비롯한 기관들의 대비도 분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부산역에는 BTS 팬들을 맞이하는 웰컴 센터가 조성됐고 김해공항 입국장에도 인력이 추가로 배치됐습니다. 또 광안대교와 용두산공원 등 지역 명소에는 이번 콘서트를 기념하는 경관 조명이 설치됐고 공연장에서 가까운 도시철도역은 멤버들 사진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관객을 실어 나르기 위해 대중교통의 배차 간격도 줄었고 운영 시간도 늘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BTS라는 그룹을 홍보하는 듯한 인상을 줄 정도인데요. 지자체와 기관들이 이처럼 공을 쏟은 건 바로 BTS 팬들의 경제 효과 때문입니다. 부산시는 이번 공연으로 10만 명이 부산을 찾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BTS 특수라고 부를 만큼 팬들의 소비가 지역 경제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는데요. 전 세계 팬들에게 부산이라는 도시를 알리고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만들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는 게 부산시의 설명입니다.
다만 숙박업소의 바가지 요금처럼 도시 이미지를 해치는 사례들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상업 행사에 공무원을 동원하는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관광도시 부산의 고민거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S의 부산 콘서트는 내일까지 열립니다. 지금까지 부산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YTN 최상환입니다.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가 오는 14일에서 15일 예정했던 방한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오픈 AI와 IT 업계에 따르면 오픈 AI에는 올트먼 CEO의 개인 사정으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방문 일정을 미루게 됐습니다. 오픈 AI 측은 올트먼 CEO 역시 이번 방한을 기대하고 있던 만큼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게 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해를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올트먼 CEO는 이번 방안에서 삼성전자와 카카오, 네이버 등 국내 주요 기업과 잇따라 회동할 예정이었습니다.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에도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한 비상대권에 주목했습니다. 개업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무인기 작전이 고안됐다고 판단한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이 과정에 공모한 승인권자라고 못 박았습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반이적 혐의 유죄 판단의 핵심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수차례 언급한 비상대권이었습니다. 이 비상대권이 언급된 모임에 여러 번 동석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며 휴대전화에 구체적인 메모를 남겼습니다. 비상대권을 발동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평양 무인기 작전이 이 메모에 적힌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으로 고안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인기 작전을 직접 실행한 건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대신 임명된 김용현 전 장관이었습니다. 명분은 북한의 오물풍선이었는데 오물풍선이 뜨지 않는 시기에 작전 지시가 내려오자 합참은 장비가 고장났다고 둘러대며 따르지 않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도 당시 군사작전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김 전 장관이 물리적 수단을 동원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고 오히려 북한이 도발하지 않자 물리적 대응을 높이기 위해 지시를 내린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작전 전개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은 승인권자의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의 승인 없이 장관의 권한으로 작전을 감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은 작전이 비밀리에 계속될 거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질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국가안보실로부터 작전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오히려 국가안보실은 작전 자체를 몰랐다며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작전을 공모한 게 맞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네, 이처럼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적인 목적으로 군을 사용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믿음을 저버렸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일반이적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건 헌정사상 처음인데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의 배경을 안동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을 조성할 목적으로 무인기 침투 작전을 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군인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정당한 목적으로만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국민의 기본적인 믿음을 배신했다고 꾸짖었습니다. 불필요한 군사력이 소모됐고 군사상 기밀이 누출돼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된 점도 중형 선고의 이유가 됐습니다. 특히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돼야 할 계엄 선포권 등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작전을 승인했다며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수사와 기소 자체가 이적 행위라고 반발하며 즉시 항소했습니다. 오늘 유죄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역사적 심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구형만큼의 형량을 끌어내며 외환 혐의 입증에 성공했습니다. 내란 사건에 이어 외환 사건 역시 치열한 법정 2라운드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충북 청주에 위치한 SK하이닉스 공장에서 불이 나 직원 4천여 명이 한때 대피하고 직원들 10여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최근 이 사업장에서 화재와 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관리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 SK 하이닉스 4 캠퍼스입니다. 오전 9시 55분쯤 이곳 M15X 공장 2층 가스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10여 분 만에 자체 진화됐지만 공장 안에 있던 직원 4천여 명이 한때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이 가운데 어지러움 등을 호소한 직원 10여 명은 사내 부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 측정 결과 실제 가스 누출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최근 이 사업장에서 비슷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1일에도 공장 6층 가스룸에서 불이 나 직원 수천 명이 대피했고 올해 초에도 배관 작업 중 작업자들이 화학물질에 접촉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시민단체는 반복되는 사고 자체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또 회사 측에만 안전관리를 맡겨두지 말고 관계기관과 시민사회 등과 협력해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지역 대비 체계 이런 것들을 잘 구축하는 방안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걸 구축하는 데 지자체와 시민사회 그리고 환경부가 같이 나서서 좀 같이 무언가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이닉스 측은 최근 전사 안전체계 대정비 주간을 운영하며 고위험 작업과 현장까지 점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딴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단순 점검을 넘어 사고 원인과 대응 과정,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까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경북 포항에 있는 무인 문구점에서 수십만 원어치의 물건을 훼손한 중학생들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포항시 양덕동 무인 문구점에서 장난감 등 30만 원어치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뜯어 사용해 훼손한 혐의로 중학생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해 점주 측은 학부모와 연락이 닿았지만 피해 금액보다 적은 합의금 20만 원을 제안받았고 이를 거절하자 촉법 소년이니 고소하라는 이야기만 들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 아래 낮 동안은 제법 더웠습니다. 내일은 날이 더 더워지겠는데요. 서울 낮 기온이 31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또 예년보다 3도 정도 높아지겠습니다. 주말마다 나들이 가신다면 더위에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맑겠지만 남부지방은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한때 호남 내륙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지역별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과 창원이 17도, 안동은 14도로 선선하게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31도, 대구는 32도까지 올라 평년 수준을 2에서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당분간 30도 안팎의 낮더위는 계속되겠고 휴일인 모레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